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잠겼는데 2시간 동안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요. 거기에 써 있기도 하지만 이런 강의거든요. 소액은 알다시피 적은 돈으로 투자는 투기와는 좀 다르죠. 투기와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장기간 안정적인 그런 걸 말하고요. 임장은 이제 나가서 실제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액이란 개념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 소개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거창하게 강남보다 수익률 좋은 지방 아파트 이렇게 적었는데 진짜 수익률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금 자체는 지방이 더 작긴 하죠. 수익률은 좋지만 그 부분에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 서산에 있는 어떤 아파트, 특정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A 아파트라고. 제가 21년 5월 25일 날 8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매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팔았냐면 23년 8월 29일 날 9,800에 거기 동그라미 쳐 있죠.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8천만 원에 사서 9,800만 원에 팔았는데 그게 무슨 큰 이득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거기 보면 서산 A 아파트 괄호 열고 투자금 200만 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200만 원밖에 안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200만 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부동산 복비, 그다음에 등기 비용, 취등록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모든 세금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부 투자한 돈이 200만 원이 전부였고요. 그때 이제 1,800만 원 수익이 나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00만 원 집을 살 수 있느냐? 이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제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이 비어 있는 집이었는데 공실이라고 그러죠, 공실.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매매가 8천만 원이다. 근데 이때는 보증보험 자체가 그렇게 만연화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얼마에 나갈 수 있어요? 그때 8천만 원의 전세를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겠다. 그래서 계약금을 일부 살짝 걸었어요. 그리고 잔금 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뒀어요. 그래도 3개월이면 전세가 나가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이게 2달 동안 전세가 안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전부 다 팩트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2달 동안 전세가 안 나가다가 한 보름 남겨놓고 전세가 나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수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공실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겪었더니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요즘엔 투자를 안 하지만 이때 당시엔 이런 것도 사서 이제 제가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200만 원 들여서 1,800만 원을 벌 수 있게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내고 나면 뭐가 남냐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보유 기간을 보면요 2년이 넘어요. 보유 기간 2년이 넘으면요 일반 과세로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중과되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 양도세를 얼마 냈냐면 지금 수익금이 1,800만 원이잖아요. 제가 문자를 내려고 그랬는데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제가 이때 이 집 한 채만 2해 팔았다면 양도세를 얼마나 냈을까요? 몇 번일까요? 네? 안 내나? 양도세 냈습니다. 안 낼 수는 없어서요. 세금은 냈고요. 요만큼 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제가 뭐 세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 물론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뭐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는 많이 내봐야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실 건 뭐냐면, 너무 큰 금액에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투자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를 사고 팔면 내가 나라의 세금을 조금만 내고도 내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생각해 볼까요? 여기 200만 원 투자해서 1,800만 원을 벌었다고 했는데, 뭐 20억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80억 버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다.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나는 20억 투자해서 그래도 180억 벌겠다 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만 원은 누구든지 좀 열심히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금이 작으면 양도세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이제 하다 보면 또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겠구나, 예,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투자금 200만 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아파트는 산 2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1번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봤어요. 요즘 정기예금 이제 얼마나 주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예금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전 투자라는 사람이라 절대 정기예금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예. 200만 원을 넣으면 연 3%로 가정했을 때, 뭐 이자 소득세도 내긴 하지만 그런 거 다 생각 안 했을 때 1년에 6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그럼 2년이면 한 12만 원 되겠죠. 그럼 아까 거둔 1,800만 원 수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보통 200만 원 가지면 가까운데 여행 가죠. 근데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소비를 하죠. 근데 소비라면 그 수입이 되진 않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세 번째, 뭐 주식이나 코인에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주식이라는 게, 코인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소득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거고요. 밑에 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정기예금으로 2년 후 1,800만 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도대체 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될까, 은행에. 3억은 넣어야 되더라고요. 예. 3억을 2년 동안 예치하면 이것도 3% 받아야 가능한 일인데 1,800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만 원으로 번 1,800만 원을 일반 은행에 넣어놓으려면 3억으로 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위험이 커야 수익이 크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바라시는 게 뭐예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예. 위험성은 없고 수익은 큰 거. 예. 근데 그냥은 안 됩니다. 이게 그냥은 안 되고요. 이것도 부동산 투자에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그 밑에 네 가지 보이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뒤에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 그러니까 나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그걸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걸 활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방. 하방이라는 게 아래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떨어지지 않는 자산을 사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조적 레버리지. 이건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시간 분산 전략.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요. 정보 비대칭은요. 이런 거예요. 뭐 호재나 이런 게 터지기 전에 제가 알고 먼저 사는 거죠. 선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되기 전에 초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나중에 들어오신 분보다 수익이 많이 남죠. 예,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 이거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더라, 뭐 이케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특정 브랜드를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얘기하고요. 또 지방 같은 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어디에 실거주가 많이 하고 있는지, 어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어디가 인기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먼저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더 편해진다, 투자하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방이 단단하다는 건요. 최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예요? 가격이 막 급락할 때, 그때도 이제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아주 안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거의 안 떨어질 수 있는 자산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세가율 높은 지방 핵심지 아파트. 물론 여기서 수도권 얘기는 뺐어요. 제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서. 예. 그다음에 임대 수요가 꾸준한 소형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거.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는요. 마지막에 있는 건데 잃지 않는 투자가 결국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뭘 해서 한 번도 잃어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요, 위험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방법을 찾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는 것만 찾지 말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같이 들으신 분 중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도 계세요. 예. 같이 투자도 하러 다니시고.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저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투자하러 다니셨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가 결국 고수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조적 레버리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빚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안전한 빚을 쓴다고 그러죠. 안전한 빚. 그 안전한 빚이 뭐냐? 갭이 작고 회수 가능한 투자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전세가 9천만 원인 세입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1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전세가 들어있는 그런 아파트는요. 제가 이 아파트는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입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만 주고 사면 되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갈 때 이 전세금을 내주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갭 투자라고 하죠. 이 갭 투자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제 자금이 조금만 들어가요. 예. 1억 주고 사야 되는 아파트인데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제가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내줘야 되지 않냐? 결국은 빚이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제가 내줘야 되는 돈은 맞습니다. 대신 어떤 원리는 내줘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그거를 받아서 내주는 원리예요. 사실은.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해요. 그럼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차츰차츰 쌓이다 보면 그것도 이제 대비하는 방법. 또 제가 그런 방법도 여기서는 지금 얘기 못하지만 나중에 정규 수업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조금씩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소액투자 임장반 수업은요, 이제 끝나고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랑 개인적으로 통화를 많이 하세요. 궁금하실 때 물어볼 때. 그럼 제가 전화를 잘 받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궁금한 거 간단한 것들을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 대비하는 건 나중에 다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럼 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뭘 의미해요? 만약에 이 아파트가 올라서 1억 2천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1억에 샀을 때는 내 돈 1억 다 주고 사면 2천만 원밖에 못 본 거지만 내 돈을 1,000만 원으로 샀다면 이 사람은 2배의 수익이 남아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 뒤에서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9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누가 내요? 세입자가 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니.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대출 이자도 내지는 않는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 ROI라고 하는데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영어로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 해서 투자 자본 수익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샀던 간에 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간지, 그거에 따라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1리터로 이 차가 몇 킬로로 가는지.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시간 분산 전략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기가 아니고 투자예요. 다시 말해 뭐 이렇게 지금 사서 한 달 뒤에 팔고 2달 뒤에 팔고 이렇게 하는 투자가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 예. 제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어요. 뭐 제가 뒤에 나올 텐데 전세가 9천만 원인 아파트를 저는 뭐 9,500에 샀다고 치면 제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500만 들어가죠. 500. 예. 그래서 이게 전세금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요. 시간이 흐르면. 근데 평균적으로 4년이면 이 금액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면 투자금을 회수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금을 중간에 다 회수해요. 팔지 않아도. 우리 부동산 투자가 좋은 점은요. 주식이나 코인은 처분해야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는 처분하지 않아도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을 뛰어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왜 매매가도 오르니까요. 그래서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아니면 모든 지역의 집값이 다 오르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실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김장김치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개를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딱 하나만 사면 A라는 아파트 하나만 사면 솔직히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를지 안 오를지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 개를 사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디까지 사냐면 뭐 Z까지 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럼 그 중에서 2년 지나고 봤을 때 오르는 것부터 먼저 매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르는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고요. 예. 뭐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대신 내가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팔지 않더라도 뭐 재산세 정도만 내고 그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원리를 쓰고 물론 중간에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이제 얘기해도 좀 뭐 실질적인 그런 건 아니라서 나중에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거기 나와 있지만 꾸준한 임장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답은 없고요. 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장을 다니면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소액 투자자가 누려야 될 그런 건 뭐냐? 하방이 고정된 가격. 더 떨어지지 않을 걸 사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더 떨어지지 않을 걸. 두 번째는 전세가가 방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나중에는 역전세가 나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 받는다. 뭐예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걸 사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모르는 누구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고 주식도 그렇지만 누구 말을 듣고 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알 수 있는 나만의 투자 지역을 알아야 되고요. 그걸 이제 임장 다니고 분석을 통해서 찾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소액 투자만 하라고 써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9천만 원짜리 전세가 뭐 8,500 들어있는데 이런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걸 깎아서 샀어. 얼마에? 8,700에. 그러면 제 돈 2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스타트가 이런 거예요. 원래 이 가격의 시세가 9천만 원인데 내가 300만 원 가격을 낮춰서 8,700에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살 때도 300만 원 이득을 보고 샀잖아요. 근데 내 투자금 얼마 들어갔어요? 200만 원. 왜? 전세 금액이 8,500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 아파트의 수익은 벌써 원래 가격이 9천만 원을 하면 200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을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난 벌써 이득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싸게 샀기 때문에. 내 투자금이 조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9천만 원을 다 주고 샀다면 이런 수익률을 거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싸게 사되 내 수익금이 내 투자금이 조금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조금만 들어가게 사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많이 낮춰야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그렇게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 매물을 찾아야 된다. 근데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을 낮춰주지 않죠. 그래서 언제 사야 돼요? 부동산 시세가 안 좋을 때. 아무도 사러 다니지 않을 때. 아무도 아파트를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사야 당연히 그때 가격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동산도요. 똑같이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사고 싶은데 막 올라가고 있는데 싸게 달라는다고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사러 다니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최근에 23년, 24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살려고 도전했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잘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1년도에 남들 다 산다고 쫓아다니면서 막 사러 다녔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승장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남들이 사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요? 막 언론에서 시끄럽고 이제 지방은 인구 소멸로 망한다.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지방에 사면 절대 안 된다. 이럴 때 조용히 사러 다니면 됩니다. 이럴 때 좋은 점은 뭐야? 싸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고요. 집도 마음대로 막 볼 수 있어요.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내 가격에 무조건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옆에 누가 뭘 해요, 자꾸. 왜 그런 걸 사냐고. 그거 멘탈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옆에서 자꾸 그래요. 야, 바보야, 너 그런 거 살 때가 아니야. 지금 사지 말래잖아, TV에서. 예. 이제 그런 멘탈을 여러분들이 못 잡으시면 사지 않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액 투자만. 왜? 조금만 올라도 수익률이 나니까요. 200만 원 투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만 원 투자해서 얘가 8,700에 샀는데 9,500만 돼도 800만 원 오른 거잖아요. 그럼 내가 200만 원 투자해서 800만 원 올랐으니까 4배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오르는 게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다. 집에서 주부들이 아니면 뭐 남편들이 돈 몇백, 1년에 몇백 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을 쉽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소비하시고 외식하기고 그런데 그 돈을 모으면 1년에 한 채씩 이렇게 사두면 나중에 퇴직할 때는 큰 자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은 머지않아 곧 회수될 거고요. 제가 이제 경험상 다 얻은 거니까요. 네. 그럼 리스크라는 게 뭐냐? 리스크를 줄이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가격이 싼 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걸 사야 돼요. 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네. 수업 시간에 제가 대충 알려드리겠지만 가격이 싼 걸 사는 게 아니다. 가격이 싼 건요 내 기준에 싼 거예요. 내 기준에. 아 이거 싸지 않냐 지금? 그런 거고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 가격이 싼 거는 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어떤 걸 체크해 봐야 되냐면 이 집이 진짜 떨어져서 반값이 될 이유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산에 예를 들면 지방 서산에 30평 아파트를 샀는데 8천만 원에 샀어요. 아까 봤죠. 30평인데. 그럼 이게 4천만 원이 될 이유가 있는가? 뭐 이게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라면 없겠죠. 그럼 누가 봐도 싸지 않느냐? 근데 전세도 똑같이 뭐 7, 8천 해요. 그럼 어때? 전세 가격도 빠질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거주가 사라질 지역이니까. 근데 전월세를 봤더니 전월세가 별로 없어.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을 잘 찾으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물론 가격 돈이 많으면요 좋은 지역에 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건 제가 서울 수도권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지방 아파트 얘기만 하러 온 거예요. 너 말대로 하면 지방상이 더 이득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서울 수도권 잘 알아요. 저도 수도권에 오래 살았거든요. 잘 압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서울 수도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입지 분석할 게 있습니까? 역세권, 학군 다 나와 있는데 뭐. 근데 지방은 여러분들 역세권, 학군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분석하기. 자,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뭐 이름은 이렇고요. 태어난 연도. 왜냐하면 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신호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속았다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디 이렇게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고요. 원래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을 많이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다가 지금은 접고 이제 여러분 성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 해보니까. 그다음에 책, 뭐 뒤에 책 소개를 좀 할 텐데 어쨌든 제 책이 있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아파트를 투자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아파트 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모르냐? 읽어본 사람이 많지 않아서예요. 읽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냥 대본에 알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부동산과 관계돼서 제가 2000년, 2001년 그때 언제야? 20대 후반쯤에 감정평가사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1년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또 공부하면서 얻은 건 많아요. 아 이렇게 부동산이 돌아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제가 중개사 자격증도 있어요. 2003년도에 땄고요. 제가 14회. 그다음에 제 첫 주택은 2007년도에 빌라를 샀었어요. 안산에. 이거 지금까지 안 갖고 있겠죠. 팔아서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습니다. 저 손해 본 적 한 번도 없다니까요. 빌라도 사서 벌었어요.
계집을 사서도 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2014년에 수도권 상가 세채 현금 1억으로 세채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출은 한 45% 받았고요. 그러니까 한 채당 거의 한 7천만 원 들여서 상가 3개 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용 면적은 한 20평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2016년부터 세종시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때부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했다. 그 등기는 현재 38개 갖고 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는 29채 있고요. 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아 본 분들은 뭐 세입자 관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아요? 망하면 어떻게 해요? 역전세 나면 어떻게 해요?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아니면 스터디 때 알려드려요.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지를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한꺼번에 29채 아파트를 산 건 아니고요. 1부터 시작했어요. 숫자를 셀 때 1, 2, 3, 4 세지 1, 10, 20 이렇게 세지 않잖아요. 그래서 1부터 세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10까지는 기억나는데 11부터는 기억 잘 안 나요. 29까지 어떻게 왔는지.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근데 물어보시더라고. 다 해서 얼마나 들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 이 29채에는 제 집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가 포함. 그 다음에 상가도 3개. 오피스텔도 5개. 땅도 있는데 땅은 시골에 있는 거라서 이건 뭐 무시하고. 예. 그래서 얼마나 들었느냐. 그래서 무조건 부르는 금액이 최소로 부르는 금액이 15억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는 투자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4억 5천 들었습니다. 전부 다 해서. 예. 4억 5천 들었고요. 예. 저희 자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 본진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본진은 갭 투자를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4억 5천을 쓰는 사람에 따라 엄청 달라져요. 4억 5천이란 돈이. 저한테는 이만한 걸 다 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예. 누구한테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부자로 살고 싶긴 했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아서 투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매번 고민했고 항상. 나중에 다 계산해봤어요. 취득세, 등록세부터 해서 내가 들어간 비용까지 다 계산해봤는데 4억 5천 들었더라고요. 지금 본진까지.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제가 사는 본진이 4억이 넘어요. 아파트가.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 그 한 채로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왜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28채는 꽁이라고요. 꽁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오래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100세, 12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120세 시대 이럴 때 살고 있는데 지금 조금 형편이 어렵고 지금 좀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결국 남들보다 못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저도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예. 결혼해서도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셔라 이런 말은 못 드리겠어요. 예. 그거 제가 보니까 옆에 보니까 버신 분보다 이러신 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물론 버신 분들은 많이 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4억 5천으로 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 돈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다 팔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과거에 갖고 있던 게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고 판 건 넣지도 않았어요. 여기다가. 예. 여기에 뭐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제가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못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지방 분석을 다 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내 막연한 생각. 그럼 지금 안 될 건데? 어떤 근거로, 어떤 논리로? 손 들고 얘기해 보시면 제가 제 책 한 권 드릴게요. 그런 근거와 논리를 정확히 대보세요. 없죠. 어른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근거가 없이 주장해요. 항상. 제가 여쭤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안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많이 내지 않을까요? 그냥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 20년 넘게 가르쳤지만 아이들은요.
근거가 있어야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 맨날 이러니까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전 이 돈으로 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예. 더 놀라실 얘기가 뒤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하지 않은 건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네. 책이고요. 책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이제 몇 줄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여기 봐봐요. 두 번째 줄에 고작 몇백만의 전부란 거의 모든 사람들은 포기한다. 투자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여기 지방부동산을 잘 공부했다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넓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어디에 살아요? 수도권에 살아요. 나머지 반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수도권에 오밀조밀 모여있으니 거기 인구가 많아질 뿐이죠. 절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적지 않고요. 지방도 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방에 살고 있고요. 저는 읍에 살아요, 심지어. 읍. 저희 동네 오실 일이 없겠지만 되게 좋아요, 살기. 예. 주차 단속이 별로 없거든요. 아무 데나 차 대놓으면 돼요. 그 부러우시죠, 많이. 서울은 그런 데 별로 없을걸요. 예. 그래서 써놨죠, 맨 마지막 줄에. 행복한 노는 이제 누구나 설계할 수 있다. 뭐 입에 발린 소리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노력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왜 망설이는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항상. 첫 번째, 돈이 없어서 못 한대요. 이제 그건 해결됐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두 번째, 세금 문제. 야, 양도세 많이 내지 않아? 취득세 많이 내잖아. 근데 중요한 건 양도세를 왜 많이 내는지 근거가 없어요. 잘 몰라요, 양도세에 대해서. 계산도 할 줄 몰라요. 저 양도세 신고 제가 직접 다 해요. 두 채를 팔 때 세 채를 팔 때 합산 신고까지 다 할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알아야 돼요. 취득세 여러분들 중과세 이런 거 알아요? 제가 문제 낼 거예요, 좀 이따가. 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입자 관리. 이게 좀 커요, 세입자 관리. 나 세입자 한 명인데 짜증나 죽겠다고 막.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지라 같이 얘기하다 보면 협의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안 보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전화로. 가서 얼굴 딱 대봐요. 절대 막말 못해요, 주인한테. 오셨어요? 머뭇거려요, 항상. 그래서 저는 안 풀리면 직접 만나요, 대면해요. 나오라고 해요. 그럼 다 숨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손실 가능성. 뭐 이건 큰 건 아니고. 맨 마지막, 가족들과 배우자의 반대. 이건 유일하게 제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앞으로 저를 알게 되더라도 이 문제는 저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가족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이 설득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은 뭐 보고 지내든 안 보고 지내든 저는 관계없으니까 요 가족 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한테 꺼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예.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돈은 소액으로 가능해요. 과연 얼마나 적은 돈으로?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살 수 있을까요? 지방 잘 모르시죠? 못 살 수도 있어요. 아파트를 1,000만 원 어떻게 사지? 그래서 제가 최근 1년 동안 산 거 알려드릴게요. 정확히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얼마 들었어요? 167만 5천 원. 얘는 65만 원 받았어요. 그 얘는 162만 원 들었고요. 자, 넘겨볼게요. 천천히 보시고 그거는 요거. 내 와이프가 그래요. 이걸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너 400만 원이나 썼어? 200만 원만 쓰라니까. 전 이런 기준에 도달해 있어요, 이미. 그 제가 한 채당 계산해 봤거든요. 186만 원 들었어요, 한 채당. 여러분 186만 원 없으시면 손 들어봐요, 지금. 어디서 마이너스 통장이 없다. 만들 수가 없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 돈을 뭘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좋은 데 쓰셨겠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동안 작년 8월까지 계속 매수하러 다녔어요. 계속 매수하러 다녔어요. 처음부터 이 금액에 나왔을까요? 이 금액에 처음부터 나왔을 거예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제가 깎았어요. 2달, 3달 기다려가면서. 여기에는 이 가격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샀나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집 사보신 적 있죠? 한 번쯤은. 어때요? 가격 안 깎고 사요? 깎죠. 안 깎아주면 안 사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수없이 겪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총 5채 샀는데 930만 원 들었어요. 여기 모든 비용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제가 이 아파트 5채가 한 채당 1,000만 원씩만 오르면
제가 9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걸. 왜? 돈이라는 게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투자라는 게 여기에 2천, 여기에 3천 넣다 보면 언젠가 투자금이 없어져요. 근데 이런 거는요. 1,000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쯤 뭐 허리띠 졸라매면 모을 수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년 계속. 그리고 이거 갖고 있기만 해요. 오르면 팔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제 양도세, 취득세. 복잡해요. 막 이렇게 보면 뭔지 저는 다 스스로 계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 결론. 봐봐요. 2억 5천에 사서 3억 5천에 팔았어요. 그러면 1억 남았죠. 양도세 1,500 냅니다. 2년 갖고 있으면. 2년 갖고 있으면 양도세 1,500 낸다고요. 자, 1억 벌면 얼마 낸다고요? 1,500 내요. 여러분들 이런 게 더 편하잖아. 그렇죠? 네. 그럼 내 수중에 쥐는 돈 얼마요? 8,500. 이거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고 이 정도 되면 양도세 한 7천 내지 않아? 막 이래요. 그래서 근거를 대보라고 해요. 왜 7천을 내는지 대답을 못 해요. 그냥 많이 내잖아.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넌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양도세 많이 내지 않아?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1년에 한 채만 팔면 돼요. 제 이름으로 된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양도세 똑같이 냅니다. 예. 다주택자라 양도세 많이 내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어디서? 저는 양도세를 매년 내고 있어요. 계산해서. 제가 안 내고 있는데 안 내보신 분들이 왜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벌면 대충 계산하세요. 2년 보유하면 1,500 낸다. 계산할지 몰라도 돼요. 예. 1억 벌면 1,500 내는구나. 그건 또 쉽잖아요. 그죠? 자, 이제 2년 보유했어요. 얼마 벌었어요? 2천만 원. 1억에 사서 1억 2천에 벌었어요. 양도세 얼마 내냐면 96만 원 냅니다. 자, 2천 벌었을 때 한 100만 원 낸다. 2천 벌면 100만 원 낸다. 여러분, 2천 벌어서 1,500 양도세 내면 투자하면 안 되죠. 얼마 낸다고요? 100만 원. 1,900 다 내 돈이에요. 해 보시고 양도세를 내 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저는 계속 매년 내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안 내죠. 물론 5억, 6억씩 벌면 많이 내요. 1억 이상 내겠죠.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도 되지 않아요. 근데 2천 벌어서 1,000만 원씩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만큼만 내게 됩니다. 제가 내봐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물론 양도소득세법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예.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 거의 매년 조금씩 다 개정돼요. 매년. 내년 세법은 올 여름쯤에 바뀌어요. 예. 그래서 세법 개정 강의도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계속 체크해봐야 돼요. 부동산. 예.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거 설명한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이것만. 근데 이거 왜 이걸 해낸 줄 알아요? 따질까 봐 여러분들이.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세요. 따질까 봐. 2년만 보유하면 돼. 2년만. 그래서 2천만 원 오르면 양도세 100만 원 내겠구나.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들한테 바로 물어보면 대답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걔네도 계산해봐야 돼요. 다 찾아서 계산해봐야 돼. 얘네들도. 자, 왜 갭 투자여만 하는가? 그럼 우리 아까부터 갭 투자 얘기했잖아요. 뭐 계산해봤어요. 똑같이 봐봐요. 다 1억에 산 거야. 다. 근데 얘는 전세 끼고 1,000만 원만 넣고 얘는 뭐 월세 투자했고 얘는 반전세 얘는 공실. 공실 투자는 뭐예요? 세입자 안 드린 거야. 귀찮으니까. 나 세입자 싫어. 그냥 나 비워둘래. 수익률 차이 봐봐. 얘랑 몇 배 차이 나요? 10배 차이 납니다. 귀찮음이 10배의 수익률 차이를 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징글징글해도 복 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세대 분리돼서 사시겠지만 아들, 손주, 며느리 다 같이 모여 살면 돈 꽤나 절약되죠. 단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봤을 때 갭 투자라는 게 훨씬 유리하다. 같은 가격에 사서 팔면. 똑같은 가격에 팔면. 네. 그래도 계산해 봤어요. 그럼 금액별로 어떻게 되느냐? 금액별로. 똑같이 수익률은 200%예요. 그 금액 대비. 근데 실제 수익률은 제일 높아요. 왠 줄 알아요? 금액이 작을수록 양도세를 조금 내니까. 세후로 계산해 보면요. 금액이 작을수록 양도세를 조금 냅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은 얘보다 얘가 더 큽니다. 물론 수익금은 얘가 더 크겠죠. 보면 더 많이 남긴 하죠. 당연히. 예를 들면. 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제가 쪼개서 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쪼개서. 내 돈 조금 들어가서 세금도 조금 내고 수익은 크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써있지만 같은 수익률이라도 매금액이 작고 갭이 적을수록 양도세가 적어서 실제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예. 취등록세. 밑에 문제가 있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수도권과 지방의 혼재식 계산. 현행법상 수도권의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주택과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상의 주택을 주택수에 산입한다. 그리고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지방 재건축 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수에 산입한다. 뭐 어려운 말들 많죠. 모르시면 수업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자, 밑에. 자, 7번째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이게 차례대로 샀어요. 1번, 2번, 3번에서 내가 주택 7채 소유했어. 얘는 취득세를 몇 프로 낼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12%? 또 다른 분들은? 네. 1%? 네. 또 다른 분 없어요? 자, 이제 주택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방 공시 2억 이하. 어때요?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죠. 그럼 얘는 1%예요. 자, 두 번째. 수도권 공시 1 이하. 얘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죠. 얘도 1%예요. 자, 세 번째. 지방 공시 1 이하. 어때요? 포함되지 않죠. 얘도 1%예요. 언제 8% 되는 거지? 네 번째. 자, 수도권 공시 1 이상. 어때요? 포함되죠. 그럼 얘는 몇 프로예요? 1%. 얘 왜 1%예요? 왜 1%예요? 처음이니까. 진짜 주택은 얘가 처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계산되는 거 얘가 첫 번째. 여기다 번호 달아볼게요. 자, 2번, 5번. 지방 공시 2 이상. 어때요? 어때요? 들어가죠, 주택수에. 네.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두 번째죠. 두 번째면 1%. 그럼 얘는 두 번째. 됐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방 공시 2 이하. 1%.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일곱 번째. 수도권 공시 1 이상.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네? 아,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복잡한가? 몇 프로인지 혹시? 이건 세 번째죠. 몇 프로예요? 이거 조정지역이 아니에요. 비규제라 써있죠? 그럼 몇 프로예요? 아, 지금 바뀌어 8% 됐죠? 8%. 비규제 지역에서는 2개까지 허용됩니다. 1%가. 세 번째부터 8%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택이 공시 1 이상이면 수도권에. 그러면 12%가 되는 겁니다. 예. 취등록세 계산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요, 많이 사니까 잘 알아요. 이거 5년 전에 머리 터지게 고민했어요. 사실은. 저만큼 아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저는 취등록세 계속 내잖아요. 법무사도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몇 프로 내는 건지. 예. 어쨌든 그렇다. 8%. 주택 7개 샀는데 공시 1 이상 듣고 막 섞여 있는데, 그렇죠? 자, 그 넘는 거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만 센다. 무조건. 그 중간에 아무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있으세요. 제가요, 공시 1 이하 공시 1 이하 아파트를 처음에 1 이상 수도권 사고 두 번째에서 20번째까지 다 지방 공시 1 이하 샀어. 얘 비규제. 그 다음에 21번째 주택을 공시 1 이상을 산 거예요. 얘는 수도권. 역시 비규제. 21번째 주택 이거는 몇 프로 낼까요? 취득세를. 네? 방금 너무 어렵나? 몇 프로 내요? 이거 다 안 센다니까. 이거 없는 거라고. 1%. 이게 비규제잖아. 2개까지는 1%. 자, 난 주택을 21개나 샀는데 취득세는 여전히 1%예요. 그럼 제가 29개 주택을 주로 뭐가 많겠어요? 공시 1 이하가 많겠죠. 왜? 취득세를 많이 내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서 한 번에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세입자 관리는요. 기본적인 대처. 뭐 저는 이렇게 해요. 뭐 연락이 오면요. 일단 들어줘요.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부동산하고 전화해요. 수리업자하고 전화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 해결 방법이 정해지면 다시 세입자하고 통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면 된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연락 피하시면 안 돼요. 연락 피하면 계속 세입자가 덤벼드니까 꼭 전화는 받으세요. 투자와 손실 가능성 많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남들이 안 살 때 가격이 저렴할 때만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되도록 장기 보유하시고 장기 우상향 아시죠? 예. 그 다음에 투자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집은 한 채면 충분하다는 생각. 근데 이게 집이 여러 채면 골치 아픈 문제가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돈 버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강남이나 마용동에 똘똘한 채 가지고 계시면 뭐 굳이 막 힘들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 그게 똘똘한 채, 진짜 똘똘한 한 채일 경우. 뭐 내가 마포에 있는데 집이 40억이다 이러면 뭐 투자 안 하셔도 되죠. 예. 괜히 그거 사서 양도세 계산하고 있고 주동세 계산하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6번째, 7번째 이유가 큰데 뭐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 사는 게 아니라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또 용기가 부족해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생각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가족들과 배우자의 반대.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설득하시고 저도 처음에 제 와이프를 뭐 2박 3일간 설득한 적이 있어요. 브리핑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밤새도록 얘기했어요. 이제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준 전문가예요. 그래서 막 지금 제가 여기는 녹화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보유세, 양도세 중과 차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100%는 아니지만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과 배우자의 반대는 여러분이 스스로 극복하셔야 된다. 이 정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또 하겠습니다. 시간에.